그래서 이게 임대차 3법이 중요했던 이유가 그건데, 임대차 3법이 지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만들려고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 작년이잖아요. 네, 6월. 네, 작년 6월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그 전에 이미 매매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하고 나서 이제 전세가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전세가 수요 공급이, 전세 시장의 수요 공급이 어긋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매매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전세가가. 보통 시장에서는 이게 매물이 네. 2년 연장을 다 할 거기 때문에 네. 매물이 많지 않아서 폭등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거는 사실은 상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전 매년 2년마다 갱신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등락이, 실제로 전세가가 2017년까지 막 오르다가 2017년 말쯤부터 전세가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흐름을 보이다가 2019년에서 이제 2019년 말부터 2020년부터 이제 전세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전세난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2017년까지 전세난에 의해서 딱 올라가다가 2017년 말쯤에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갭 투자가 너무 많이 활성화됐다. 갭 투자가 뭐예요? 전세 공급이거든요. 전세 공급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다가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매가가 막 상승하는 거죠. 그럼 이때 원래 이 상황의 안정은, 수요 공급은 이제 안정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매가가 뛰니까 전세가도 급등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전체적인 매매가가 뛴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무슨 소리죠? 이게 보면 신축 위주로 올라갔어요. 근데 신축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것도 정책과는 또 별거니. 별거예요. 똘똘한 한 채 이거 말고. 네,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이 입주할 때 전세가율이 다른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율보다 낮게 입주를 하거든요. 네. 낮게. 네. 그냥 입주할 때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빨리 잔금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가격은 좀 높지만, 왜냐하면 매매가가 높으니까. 가격은 높지만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따졌을 때는 주변 아파트보다 신축이 낮아요. 그러면 2년 뒤에 어떻게 되냐? 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전세가율. 이게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전세가율. 왜? 주변이 만약에 60%다. 근데 새 아파트가 얘가 50%에 들어갔어. 그럼 얘가 60%로 맞춰야죠. 그죠? 근데 그동안에 또 매매가는 또 올랐죠. 그러니까 키 맞추기 하다 보면 얘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급등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기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대입해보면 다 맞을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100% 다 맞아요. 근데 이게 통계치로 가보면 전세가율이 신축 위주로 올라가는데 구축은 사실은 거의 제자리였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신축 위주로 올라가는데 오름폭이 크니까 전세가가 폭등하는 것처럼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임대차 3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적용되면 이제 부작용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왜냐하면 안정되는 시기에, 전세가가 안정되는 시기에 이런 법을 적용하면 정행 효과가 나오는데 올라갈 때 이 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름을 부은. 그렇죠. 임대차 3법의 핵심이 뭐냐?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매물이 1000개 있고 임차인이 1000명이 있었다. 그러면 70%가 계약갱신 청구권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정부가 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개의 매물과 700명의 임차인이 눌러 앉았다는 얘기죠. 시장에 나오는 거는 300개의 매물과 300명의 임차인이 나오는 거죠. 이 수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 요인의 변수가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가 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임대인은 언론에서 막 전세가 이제 뛸 거다.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으로 더 뛸 거다. 기분 좋죠. 막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올릴 거를 5천만 원, 1억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하려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국적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럼 쫓아가서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전세난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 4, 5년 동안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난 5개월 동안의 전세가 상승률이 훨씬 컸어요. 이거는 수요 공급의 이 저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한꺼번에 다 겹친 거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임대인과 매물이 줄었죠. 영향력이 커진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실거주를 가장한 집주인의 매도 행위. 그죠. 이게 얼마나 왜 영향이 크냐면 네. 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집주인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먼저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죠. 그리고 이 물건은 안 나옵니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임대 매물도 못 내놓고 매매 매물도 못 내놓습니다. 임차인이 완전히 나가서 정리될 때까지 아무 행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임차인은 툭 튀어나왔죠.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매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수요만 늘어난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이 어긋나는 상황을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임차인만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사방에서 막 튀어나왔어요. 완전 이때 이걸로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폭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 혜택을 제가 가장 많이 보죠. 혜택을? 네. 그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던 집이 많이 안 올랐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때 전세가가 이 5개월 동안에 3억이 오른 거예요. 전세가만. 그러면서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데 매매가가 계속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는 상황 있죠. 네.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기 없는 아파트들까지 사실은 이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제 상승장 막바지가 되면 차별화되면서 양극화라고 하죠. 올라가는 아파트들만 올라가는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안 좋았던 전세가율이 딱 붙어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신축 전세가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구축까지? 네. 임대차 3법으로 완전히 이제 수요 공급이 그걸로 이제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1차적 원인은 이 매매가에 의해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였고 그래서 2차적인 원인이 이제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수요 공급을 완전히 어긋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어긋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제 얘도 정리가 되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임대차 3법의 특징이 뭐냐면 매물과 임차인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락 요인, 상승 요인이 있거든요. 전세가의 하락 요인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과 갭 투자인데 사실은 지금 갭 투자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입주 물량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뭐 질문지에 있는데 네. 입주 물량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입주 물량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얘기하자면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이에요. 사실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요인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난번 첫 방송 때도 그랬죠. 네네. 이거 뷰가 좀 신선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신선하긴 한데 사실 받아안기는 어려운 거예요. 신선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막 이상한 논리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하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한 건 있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토건 건설업자 이런 얘기보단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벌 이런 거보단 재밌잖아요. 전세 가격 폭등의 원인 중 과도한 전세 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향이 많죠. 실제로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게 영향을 크게 미쳤었는데 대출 되게 잘 나와요. 예. 그때 사실 전세난이어가지고 전세난의 문제는 뭐냐면 물건은 별로 없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결국엔 떨어져서 지역을 밀려나는 거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인 거죠. 근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과하게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사람이 경쟁에 다시 합류하는 거죠. 그러면서 폭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경쟁자로 살아남아 있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 게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시장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력이 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서민을 위한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예.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컨트롤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걸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라면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니까. 다 폭등하고 있고요. 집값도 폭등, 전세값도 폭등하고 있고 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세요? 매매가, 전세가 각각. 서울 수도권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지금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정체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실질적인 정책이. 네. 정체기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상승장이 되면 이제 정체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데 집을 가진 사람,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아직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어떻게 내놓냐?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네. 실거래가보다 최소 1억, 2억, 막 3억 이렇게 높게 내놓습니다. 신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가가 실거래가와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이 밑으로 내놓질 않아요. 집 가진 사람들이. 아, 공감합니다. 네. 네. 근데 집을 이제 사려고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기준은 실거래가거든요. 실거래가에 나오면 사고 싶은데 호가 보니까 호가는 다 막 위에 있어. 너무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걸 사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샀다가 마치 야, 진짜 꼭대기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은 이 상황을 좁히는 간격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길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책입니다. 정책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간간히 신고가가 나와요. 뭐냐? 호재 같은 게 막 가만히 정체기가 있다가 쭉 흘러가다가 어떤 이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호재거리나 이 지역에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이제 기다렸던 이 매물들은 진짜 거의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지냐? 이 매수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야, 나는 이거 꼭대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호재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꼭대기라는 생각을 이제 딱 접어버리는. 뭐 한두 사람이 가서 딱 사는 거예요. 그럼 신고가가 빡 생기는 거죠. 딱 찍힌 거죠. 그냥 한두 개 샀는데 3억 올라. 폭등이죠. 폭등.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호재거리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오세훈 시장이죠. 재개발, 재건축. 예. 오세훈 시장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때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오세훈 가자. 가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정작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지는 않고 지금 규제만 내놓고 있어요. 첫 번째 딱 당선되자마자 막 뭔가 가격이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뭐랬죠? 토지거래 허가구를 딱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죠? 규제잖아요. 악재란 말이에요. 시장의 악재. 근데 서울 시민들은 뭘 받아들이냐? 호재. 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진짜 하려나 보다. 그렇죠. 예. 호재로 이제 해석을 달리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이게 투기 수요의 특징입니다. 해석을 자기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버려요.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규제거든요. 규제인데 호재로 받아들여요. 이제 재건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그렇죠. 약간 그 평탄화, 네. 나라시 이렇게 보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안전진단 통과하면 못 사게 하겠다. 이것도 대단한 악재거든요. 야, 매수자를 매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못하게 만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거래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귀해지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 그러니까 입주권이 이제 해석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네. 이러면서 이제 신고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상 올해 이제 제가 사실 다른 영상,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면은 제목으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막 이렇게 이런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2001년 전망에서 올해 안에 팔아라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올해까지는 상승 기류를 탈 것이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올라가잖아요. 신고가 터지면 여기에 호가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절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에요. 10억인데 호가가 지금 한 13억, 15억 정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13억이 딱 터졌어요. 거래가 한두 개. 그러면 이 호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려야지. 14억, 15억. 그죠. 이게 14억, 15억이 아니에요. 여기서 확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뭐 이상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현실은 그 사람들은 야 이제 뭐 더 올라가겠네. 기대가 지금 왕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호가 다 올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10억에 바라보고 있던 매수자가 이렇게 아 하고 입 벌리고 있었는데. 야 미쳤네. 세상이 미쳤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는 거죠. 매수자가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규제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정체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 요인이 생겨야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요인이 특별히 없다 그러면 그냥 계속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정체기였다가 바람 한번 불면 다시 올라가고 그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착각하는 게 일반 집 가진 사람들의 매물을 유도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린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지금 기대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뿜뿜합니다 지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매물이 많으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매물이 많은 것과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호가가 10억이에요. 15억의 매물이 1000개가 나왔어요. 하락할까요? 아니잖아요. 호가가 10억인데. 네, 매물이 1000개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매물이 많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죠. 호가가 15억에 나오거나 아니면 12억에 나오거나 10억에만 딱 걸쳐 있어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적극적. 그렇죠. 밑으로 팔려고 하는 적극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부동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매물은 팔려고 하잖아요. 적극성이 있어요. 팔려고 하는 거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적극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일반 아파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 집 가진 사람도 시장 참여자면서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손해보는 짓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승기 때는 적극성이 거의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물을 유도해서 시장을 하락시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다른 요인으로 하락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적극적으로 파는 물건을 늘리고 이게 안 팔려야 돼. 그럼 어떻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기서 이제 공급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네.